제가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진짜 범인이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동생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연두빛 잎이 돋아나던 그런 봄날이었지요. 관아 마당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구경꾼들이 발돋움을 하고 아전들은 마루 끝에 서서 소곤거렸습니다. 오늘은 판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루 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지요. 뚝, 뚝, 뚝. 그 소리에 맞추죠. 한 여인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박씨였습니다. 나이 42, 두 아들을 키운 어머니였지요. 한 아들을 낳고 한 아들을 거두어 키운 어머니였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박씨는 증언석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 아이의 몫이었지요. 마루 아래 무릎을 꿇고 앉은 아이, 16살, 전처의 아들, 이름은 윤이었습니다. 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박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건의 발단은 옥패 하나였습니다.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귀하고 오래된 물건이었지요. 비취비치 감도는 작은 패였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였고 문양도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관아의 늙은 서리가 그 옥패를 살피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박씨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장남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그 집의 법도였습니다. 장남은 윤이었지요. 전처의 아들 윤, 전처는 윤을 낳고 산후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없이 자랐지요. 아버지의 등에 엎여 자랐고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자랐습니다. 그러다 박씨가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윤의 나이 6살 때였지요. 박씨는 처음에 잘하려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남의 아이라고 해서 차갑게 대하지 않으리라. 내 몸으로 낳은 것처럼 키우리라. 그 마음도 진심이었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박씨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 다만 어느 날부터 밥상 위에서 윤에게 먼저 반찬을 놓던 손이 자기 아들 쪽으로 먼저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 두 아이가 다투면 자기 아들의 말을 먼저 듣고 있었지요. 그것은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때로는 본인도 모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옥패가 사라진 것은 4월 초순의 일이었습니다. 윤참봉이 뒤주 안쪽에 간직해 두던 것을 꺼내려 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집안이 뒤집어졌지요. 하인들이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뒤주 안, 농안, 마루 밑까지. 그러나 옥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져갔는지. 친아들 준이었습니다. 14살 준. 그날 아침 준이 뒤주 근처에서 서성이는 것을 박 씨는 보았습니다. 준의 품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작은 것이 불룩하게 드러나는 것도 보았지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뒤에 생각해도 앞에 생각해도 박 씨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이 닫혀버렸지요. 그리고 의심은 윤에게로 향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남이 그쪽 근처에 있었다 하던데요. 하인 중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그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지요. 윤참봉은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가져갔느냐? 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했지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의심을 샀습니다. 억울하다면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의심이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법이지요. 결국 이 일은 관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봄볕이 내리는 관아 마루 위에서 이 일이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판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당을 가로질러 박 씨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대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였습니다. 사실대로 고하십시오. 박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매 안에 서서 두 손이 서로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떨림이었지요. 보았느냐? 판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짧은 세 글자가 박 씨의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보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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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았습니다. 박 씨는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눈꺼풀 뒤에서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루 아래 무릎 꿇은 윤. 지금쯤 집에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준. 한 아이를 살리면 한 아이가 다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자리인가요? 다만 손이 떨렸습니다. 소매 안에 서서 두 손이 서로를 놓지 못하고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전처 아들이. 박 씨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거의 들릴 듯 말 듯이었지요. 그러나 관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당 너머 구경꾼들도, 담장 옆 아전들도, 마루 아래 무릎 꿇은 윤도, 봄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처마 끝에 물방울 소리가 멈췄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박 씨 손은 끝내 떨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끝난 날 저녁, 이웃집 노파가 담장 너머로 박 씨를 불렀습니다. 아씨, 오늘 관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지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큰아이, 참 이상하더라. 억울하면 울어야 할 텐데. 박 씨는 그 말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당의 돌바닥 위로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지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나 귓속에는 아직도 자신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처 아들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말, 그 짧은 말이 관아 마루 위에 퍼지던 순간 박 씨는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구경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아전 하나가 붓을 들었습니다. 판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마루 아래 윤이 있었습니다. 16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채,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다 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보고 말았습니다. 윤의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원망이 있었다면 박 씨는 차라리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람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지요.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눈빛이 박 씨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판결은 빠르게 났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있었지요. 계모, 집안의 어른, 직접 보았다 하는 여인. 판관은 윤에게 태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 물건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 다만 엄중히 경고하고 방면하였습니다. 윤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펴고 옷을 여미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관아 마당을 걸어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박 씨는 윤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보다 더 심하게 밤이 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인들은 일찍 물러났습니다. 남편 윤참봉은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박 씨는 등잔불을 켜놓은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작고 망설이는 발소리였지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 앞이었습니다. 툭,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이었습니다. 14살, 박 씨가 낳은 아들, 친아들 준이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지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지 않으려고 억누른 목소리였지요. 어머니.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두 번째는 더 작았습니다. 형은 모릅니다. 박 씨의 손이 굳었습니다. 제가 숨겼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흐느끼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가늘고 작고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는
14살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박 씨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지요. 지금 저 문을 열면, 저 아이를 안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을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그래서 박 씨는 굳은 얼굴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등잔불 앞에서 혼자였지요. 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돌아가는 소리였지요. 박 씨는 그제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박 씨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수저를 놓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부터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형벌의 시작이었지요. 관아의 판결이 아닌 아무도 선고하지 않은 그러나 가장 오래 남을 침묵의 형벌이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동네 사람 하나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씨댁 큰아드님 말이오. 요즘 들어 더 의젓해진 것 같더이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젓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봄이 가고 더위가 오고 매미가 울기 시작했지요. 집 안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밥상은 차려졌습니다. 수저는 놓였습니다. 반찬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의 공기는 봄날 관아 마루 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윤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나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공손해졌지요. 밥상 앞에 서서 박 씨에게 먼저 수저를 권했습니다. 마당에서 마주치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면 달려와 받아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날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박 씨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원망했다면, 소리쳤다면, 울었다면, 박 씨는 맞서거나, 외면하거나, 할 수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매일 조용히 공손했습니다. 그 공손함이 말없는 고발이었지요. 첫 번째 사건은 그해 여름 초입에 일어났습니다. 우물이었습니다. 집 안 뒤편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우물이었지요. 난간도 낮고 이끼가 낀 돌 테두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하인 아이 하나가 물을 길러 갔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비명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온 집안이 뛰어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은 윤이었습니다. 난간 위에 배를 걸치고 두 팔을 아래로 뻗었습니다. 하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지요.
하인 아이는 살았습니다. 윤의 두 팔이 긁혀 피가 났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였지요. 윤이 상처 입은 팔을 소매로 감추며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보았습니다. 한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득 관아의 늙은 서리가 옥패를 내려놓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았던 그 손. 그때 서리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박 씨는 그 질문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 셋이 앉았습니다. 윤, 준, 박 씨. 수저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은 소매를 내려 팔을 감춘 채 먹었습니다. 준은 형의 팔을 흘낏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박 씨는 밥을 입에 넣었지만 씹히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을 어귀에 일어났습니다. 장터였습니다. 그날 주는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포목을 사오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장터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준이 잘못 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깨를 스쳤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상대는 덩치가 컸습니다. 장꾼들 사이에서 행패를 부리던 자였습니다. 준은 14살이었습니다. 작고 여렸습니다. 밀쳐지고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때 윤이 있었습니다. 마침 같은 장터에 나와 있었지요. 윤은 뛰어들었습니다. 덩치 큰 장꾼 앞에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꾼이 윤의 어깨를 밀쳤지만 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결국 장꾼이 욕을 내뱉으며 떠났습니다. 준은 바닥에서 일어나며 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은 준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 사이의 그 침묵에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두 아이는 나란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하인 노파가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큰도련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그날 관아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도 작은 도련님을 저리 감싸시다니.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이 일을 하인에게서 전해 들은 박 씨는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또 떨렸습니다. 관아에서 떨던 그 손이, 여름의 우물가에서 떨던 그 손이 또 떨렸지요. 하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다녀온 후 이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그들은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지요. 밥상 앞에서 아무도 웃지 않는 것, 두 아이가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것, 마님이 밥을 남기는 날이 늘어난 것.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면 자신들도 그 침묵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서였지요. 세 번째 사건은 그해 늦가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불이었습니다. 헛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초 더미에 불씨가 튀었습니다. 새벽 찬 바람에 불길이 빠르게 번졌지요. 온 집안이 뛰쳐나왔습니다. 남편 윤참봉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길었습니다. 그때 헛간 안에 아직 소가 있었습니다. 집 안의 소. 농사 짓는 데 쓰는 유일한 소였지요. 겁에 질린 소가 울부짖는 소리가 불길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른 순간이었지요. 불길이 번지는 헛간 안으로 윤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두 다리가 굳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윤의 이름을 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랬지요. 한참 후 윤이 나왔습니다. 소의 고삐를 잡고 기침을 하면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였습니다. 소는 살았습니다. 윤의 등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남았습니다. 박 씨는 달려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윤의 등에 손을 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참을 수 없이 봄부터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윤은 박 씨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면서 기침을 사겼습니다. 박 씨는 손을 거두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손을 얹은 채 말 한마디 없이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차려졌습니다. 수저 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윤은 공손했습니다. 주는 눈을 피했습니다. 박 씨는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식탁만은 바뀌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 박 씨는 마루에 혼자 앉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지붕 위로, 소리 없이 쌓이는 눈이었지요. 그때 윤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물 한 그릇을 들고 박 씨 곁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그 물 한 그릇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형벌이었습니다. 때리지 않는 형벌, 소리 없는 형벌, 판관도 선고하지 않은 형벌이었지요. 날마다 마주치는 눈빛, 날마다 받는 공손함, 날마다 구해지는 것들, 날마다 넘기지 못하는 밥 한 술. 그것이 말하지 않는 용서보다 더 오래 남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참봉 대 큰아들이 우물에서 하인 아이를 건져 올렸다는 것, 장터에서 동생을 몸으로 막았다는 것, 불 속에 뛰어들어 소를 끌어냈다는 것. 사람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예전에 관아했어. 죄인 소리를 들었다 하지 않았소. 그랬는데 어쩌면 저리 의로운가. 박 씨의 귀에도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지요. 주는 어느새 장성하였습니다. 윤도 어른이 되었지요.
남편 윤참봉은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인들의 얼굴에도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밥상 앞에 침묵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는 멀어졌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처음에는 밥상에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깥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아졌지요. 박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던 아이.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던 그 밤이 벽을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그 벽을 허물 수가 없었지요. 반면 유는 남았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가를 들어 작은 살림을 차렸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윤참봉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 곁에도 있었지요. 박 씨가 몸이 처음 아프기 시작한 것은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가을 찬 바람이 들어왔나 싶었지요. 그러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봄이 되어도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얼굴이 말라갔습니다. 그 무렵, 오래전 관아의 늙은 서리가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진 노인이었습니다. 마님, 오래전에 그 옥패 말입니다. 제가 그날 말을 멈췄던 것은 그 문양이 선대 판서 어른대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옥패는 그냥 집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장남에게만 전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집안의 진짜 장남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옥패는 윤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내내 윤의 것이었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흰 빛을 하루 종일 바라보았습니다. 윤이 왔습니다.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들러 문안을 드렸습니다. 저녁에 들러 이부자리를 살폈지요. 죽을 쑤어 왔습니다. 약을 다려왔습니다. 박 씨가 먹기 싫다 하면 그냥 곁에 두고 갔습니다.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았지요. 매일 왔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는 윤이 방을 나가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아, 불렀습니다. 윤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었다. 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냥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관아에서 내가 한 말이 지금도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윤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박 씨 곁에 앉았습니다.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조용히. 박 씨는 그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나는 너를 버렸다. 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 방에는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 소리 없이 쌓이는 눈이었지요. 그리고 윤이 말했습니다. 낮고 천천히 끊어지듯이 어머니는 그날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만 어머니 자신을 잃으셨을 뿐입니다. 그 말이 박 씨의 가슴 속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이라고. 그 말 한마디가 몇 해 동안 쌓인 것들을 한꺼번에 건드렸습니다. 박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윤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울도록 그냥 두었지요. 그것이 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준이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준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박 씨는 준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4살 때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던 작고 여린 어깨로 흐느끼던 그 아이가 보였지요. 준아, 그날 밤 문을 열어줬어야 했는데 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안아줬어야 했는데 박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방 안에 박 씨와 윤과 준, 셋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밥상 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것들이 가라앉는 그런 침묵이었지요. 박 씨는 두 아들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오른손에 윤, 왼손에 준.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흰 빛이 방 안 가득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아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윤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은 마을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 큰아드님 말이오. 관아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끝내 흐트러지지 않은 분이지 않소. 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 산소에 올라가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식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수저도 반찬도 없었습니다. 다만 윤과 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말을 나누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침묵은 끝났습니다. 밥상 위의 침묵이 몇 해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떠난 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악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랑이 방향을 잃은 사람이었지요. 자식을 향한 마음이 너무 깊어서 다른 것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박 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자리,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그 사람의 남은 날을 결정하게 됩니다. 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매일 밥상에 나왔습니다.
매일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물 한 그릇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이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지요. 박 씨의 손은 관아에서 떨었습니다. 평생 동안 떨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 밤, 두 아들의 손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다만 일찍 말할수록 덜 아프다는 것이지요. 가장 오래 남는 것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끝까지 곁을 지킨 그 사람이었습니다.